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하기만큼 강력한 빼기의 힘. 혹시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할 때 나는 땡땡을 덜 해야가 아니라 나는 땡땡을 더 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예전보다 이런저런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 데보다는 팟캐스트든 웹사이트든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이미 써놓은 글을 다듬고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지 않는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잦지 않은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없애는 규칙보다 더 많은 수의 규칙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얻은 사회적 특권을 없애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은 3년 전보다 지금 더 바쁘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삶과 일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더한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화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심지어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더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때로는 많은 것이 좋다.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방이 5개인 집에서 각자 흩어져 여유롭게 지냈다. 더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예컨대 우리 집 1층이 수만 개의 레고로 가득 차는 경우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빼는 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나는 러닝머신 밖에서도 달리곤 한다. 러닝머신에서 달릴 때는 눈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귀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듣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두뇌는 데이터를 지식에서 지혜로 전환할 기회를 좀처럼 마련할 수 없었다. 더 적은 것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가질까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증거로 보강된 뒤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 우리는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 샌프란시스코의 해변을 조사하는 수 비어만이나 집을 리모델링할 생각을 하는 나나 어떤 결심을 하는 당신이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시도를 한다. 어떤 대상을 현재의 모습에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를 꾀하는 행동은 늘 있게 마련이다. 한 가지 선택지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더하기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한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더했을 때의 결과를 떠올리기는 쉽지만 뺐을 때의 결과를 떠올리기는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빼기라는 선택을 머리에 떠올렸다고 해도 실행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빼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실수가 우리의 도시와 제도와 정신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 실수하지 말자. 변화의 전체 범주를 간과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은 가정에서도 해롭다. 그런 예를 수십만 가지도 들 수 있다. 믹서기, 몸에 맞지 않는 옷, 레고 블럭, 바람 빠진 채 방치된 원숭이 풍선, 샌프란시스코, 가족 여행에서 생긴 쓰레기 등을 누군가는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고 번거롭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점점 더 부족하고 소중해지는 시간 말이다. 특히 빡빡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빼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시간은 더 부족하고 소중해진다. 우리는 제도와 관습에서도 빼기를 무시한다. 정부와 가정에서는 더하기가 기본사항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직 어린 애즈라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규칙에 얽매이고 어른들은 1950년에 20배에 달하는 연방 규정을 머리에 새겨야 한다. 너무 많은 규칙과 형식적인 절차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낙농업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놓치는 빼기라는 방식은 종종 더 나은 선택지가 된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반군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로운 시스템의 힘을 온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파르트 헤이트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빼기를 무시한다. 이런 경향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지 전문가들은 학습을 아예 지식 구성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이 지식 위에다 또 다른 지식을 쌓는 것은 지진으로 손상된 고속도로 위에다 콘크리트 평판을 얹어서 기존의 지식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낡은 생각을 버리고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운 생각을 쌓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게럿 하딘이 말했던 공유지의 비극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하딘은 다민족 사회에 반대하려고 자기가 고안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사용한 우생학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딘의 이론이 특히 더 해롭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려면 직관적으로 틀렸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도 과감하게 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빼기를 무시하는 행동은 지구에게도 더 나쁘다. 닥터 수스가 반세기 전에 환경주의의 고전적인 저서 로렉스를 통해서 밝혔듯이 만약 우리 인류가 후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남기고 싶다면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것을 뺄 필요가 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한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천천히 배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더하기의 특성과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세상들에서 더 적은 것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이 빼기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당신은 변화라는 우리의 시장의 팽배한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변혁을 이뤄낼 것이다. 빼기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 빼기의 힘을 알아차린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적은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전파하고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는 5가지 식재료만 가지고서 다양한 요리법을 제시하며 정리정돈의 달인 곤도마리에는 온갖 잡동사니를 없애서 집을 재단장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전문가들은 빼기로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들의 충고는 언뜻 봐서는 도무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그런데 왜 이런 조언이 놀랍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굳이 컴퓨터와 요리와 청소라는 분야가 전혀 다른 3가지 책을 그때마다 찾아서 읽어야 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벽한 상태는 더는 아무것도 뺄 게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 지 500년이나 지났다. 14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오컴이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지적한 지는 700년이나 되었고 노자가 지식을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씩 보태고 지혜를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씩 빼라라고 가르친 지는 무려 5000년이 넘었다. 나는 이 참신하고도 오래된 빼기의 예언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중요한 점은 그들 자체가 바로 빼기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예외라는 것이다. 그들의 조언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빼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의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눈에 띄는 효과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우리의 생각과 물리적인 세상을 에세이 자연에서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연결한다. 오늘날의 발상을 관찰해보라. 목재와 벽돌과 석회와 돌이 어떻게 지금처럼 편리한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중심적인 발상에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발상을 아주 조금만 확대해도 외부 사물에게는 엄청나게 두드러진 변화로 이어진다. 심리학의 초석을 다진 사람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 더 프린서펄즈 오브 사이칼러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다른 방향에서 관찰하여 우리가 사는 집과 여러 사물이 어떻게 우리의 개성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는지 묘사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일 학문의 범위를 초월해 도시계획에서 인간의 행동으로, 공학에서 심리학으로, 또 건축에서 사업과 정책으로 넘나드는 이유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영감을 불어넣는 창조물, 그렇게 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생각, 또 그렇게 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것. 이 모든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나는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든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에 형성된 공생은 강력하다. 이것이 수비어만이 고속도로를 그냥 해체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자동차와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동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도왔던 이유다. 사물과 사상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레오 로빈슨이 단지 투자 철회를 촉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그들의 형제자매가 있음을 깨닫도록 도왔던 이유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생각에서 사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편익을 누리는 공유자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숲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남동부에 있는 코드고제 어장까지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다. 인류에게 오스트롬과 로빈슨과 비어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끔찍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일정과 거리와 도시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사회를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기후 공유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팬데믹은 여행과 소비, 행태에 충격을 주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기적인 목동 행위를 경고하는 이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모든 빼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까? 적어도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해왔던 이런저런 회의와 출퇴근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즉 빼는 데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인종차별주의를 바라보는 불길한 인내심에 대한 각성이 최근에 나타났다. 이 모든 추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은 미국인이라고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흑인이 백인의 3배다.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 수에서 흑인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거기에 만족해야 할까? 아니면 이 변화의 기회를 활용해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예를 들어 건강한 음식과 운동의 기회가 부족한 동네에 흑인을 몰아넣고 접근 금지의 붉은 줄을 둘러치는 그런 행위를 철폐하는 즉 빼는 대로 나아가야 할까? 늘 그렇듯이 우리는 각자 개인이 자기 일정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시나 정치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책은 변화의 또 다른 유형이 가지는 힘을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돕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진단할 것이고 2부에서는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을 다룰 것이다. 문명은 더하기의 논리 위에서 발전했다. 더 많은 것이 곧 문화가 되었다. 약 5천년 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 인접한 비옥한 땅인 페르시아만. 북쪽 지역은 더는 수렵채집인만 사는 곳이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집 짓는 기술자와 건축가, 교사와 사제, 의사와 정치인 등이 함께 살았다. 이 새로운 전문직 종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기를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 메뉴에는 과일과 채소, 돼지고기와 달걀, 맥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은 방울, 인형, 공 등을 가지고 놀았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모직 매트리스 위에서 부드러운 리넨 천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잤다. 그들이 사는 집은 외부의 온갖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벽돌로 지어졌으며 이 집들은 석조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원과 신전과 궁전이 있었다. 이 새로운 모습 문명이 나타남에 따라서 새로운 발상 문화도 함께 생겨났다. 레오 로빈슨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면 무역성과 부두를 보았을 것이고 노예, 노동자, 전문가, 성직자, 귀족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위계체계를 보았을 것이다. 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이었다면 당시에 지배적이던 사상이 점토판에 서령문자로 기록되어서 그녀가 현대어로 옮겨 연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행동적 근대성의 여명과 마찬가지로 문명의 등장은 우리의 더하기 역사에서 중요한 문턱이었다. 행동적 근대성은 지금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목적의식적으로 바꾸며 또 더하기와 빼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다. 문명과 문화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새롭게 보탤 즉 더하기를 할 많은 현대적인 기회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새로운 것과
발상은 빼기라는 행동을 선택할 새로운 기회도 함께 가져왔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을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은 더는 보탤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완성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에 아무것도 더한 게 없었다면 예술적인 빼기도 완벽함의 추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화와 문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며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의 조상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생물학과 같다. 하지만 유용한 유전자는 여러 세대를 거쳐야만 비로소 개체군 전체에 퍼지는 반면에 유용한 문화는 발상이 공유되는 속도만큼 빠르게 개체군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생물학에 비해서 진화할 시간이 훨씬 적었지만 진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 우리는 더하기에 대한 생물학적 본능을 이 장에서 확인했다. 이제는 문화가 빼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아볼 차례다. 다행스럽게도 문명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기록도 제공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기록을 둘러보자. 콜로세움과 피라미드가 말해주는 것. 서기 2009년의 로마. 여름해가 아직 뜨지 않았고 나는 그 고대 도시를 오롯이나 혼자만 가졌다. 처음 간 장소에서는 대개 그랬듯이 나는 특별히 꼭 가야겠다는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발길이 가는 대로 탐구의 여정을 걸었다. 그리고 로마는 나를 콜로세움으로 끌어당겼다. 사진으로는 많이 봤지만 직접 바라보는 느낌은 완전히 새로웠다. 콜로세움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정문의 바깥 공간에서 각 층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둥과 출입구, 위에 식각된 로마 숫자 등 세부까지 정확하고 조화로웠다. 고대의 건축물이 아니라 현대식 경기장이나 대학교 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콜로세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다. 수천 년 전 로마에 발을 들인 이주민이 콜로세움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보라. 로마의 다른 지역들도 나에게 손짓을 하며 불렀지만 나는 콜로세움에서 조금도 더 멀리 가지 않았다. 콜로세움을 바깥으로 10바퀴나 돌았지만 나를 압도하던 경외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오니 아내 모니카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나물었다. 아내와 함께 박물관에 가기로 약속했던 일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건물의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는데 그 무렵에 모니카는 나의 이런 모습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다. 로마에 가기 3년 전이었다. 모니카와 나는 내가 우리의 카리브해 해변 미러리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멕시코에 찌는 듯이 더운 유카탄 정글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었다. 고대 마야의 도시인 코바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곳을 여행지로 선택했다. 나는 모니카가 나처럼 코바의 유적지를 구석구석 살피며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 가운데 한 곳의 꼭대기까지 120개나 되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코바의 피라미드는 지어진 지 1000년이 넘었고 높이는 10층짜리 빌딩만큼 높다. 마야인들은 동력 설비를 갖춘 건설 장비 하나 없이 그 구조물을 만들었다. 나는 그 시대에 그 거대한 구조물을 짓자면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했을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는 순간 왜 그곳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에 좋은 장소일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발 아래 멀리 정글이 마치 거대한 이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만큼 하늘에 가까이 올라선 느낌이었다. 로마의 콜로세움과 코바의 피라미드는 더하기에 놀라운 기록물이다. 이것들을 가리키는 과도한 표현들이 얼마나 흔한지. 기념비적 건축물이라는 학명까지 생겨날 정도다. 유명한 고고학자 브루스 트리거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런 건축물의 기본적인 특징은 규모와 정교함이 모든 실용적인 기능이 요구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이 건축물들의 형태는 말 그대로 필요한 수준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더하기를 한 결과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적 건축물로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이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문명의 믿을 만한 표식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든 이집트나 중국의 피라미드든 거대하고 실용성은 있을까 말까. 한 구조물은 주변 도시와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기념물로까지 이어졌던 문화적인 단계는 로마에서나 코바에서나 비슷했을 것이다. 로마인에게 처음 잉여 식량이 생겼고
이것 덕분에 사람들은 더 밀집해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시 주택과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이 생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번성하는 문화는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격투 경기장을 원했으며 그렇게 해서 콜로세움이 지어졌다. 1000년쯤 뒤에 바다 멀리 마야인은 코바의 의식용 피라미드를 추가할 때 로마 경우와 동일한 문화 발전 경로를 보였다. 두 경우 모두 행동적 근대성은 농업으로 이어졌으며 농업이 문화를 이끌었고 또 문화가 정말로 번성한 뒤엔 쉼터라는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제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더하기 행동이 성숙해진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기념물은 그런 단계와 전혀 상관없이 나타났다. 아닌 게 아니라 종종 기념물은 문화가 번성하기 전에 추가 더하기 되었다. 기념물과 문화 발전 단계의 상관성을 엿보고 또 문화적인 요인으로서의 더하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최근의 사례가 하나 있다. 1830년대 후반 미국이 독립국이 된 지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은 스스로가 과연 독립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드는 내전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1830년대 후반에 몇몇 사람이 어떤 기념비 하나를 세우려고 했고 이들은 기념비를 구상하는 작업에 쓸 용도로 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모았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조지 워싱턴 기념비를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다.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인구는 약 3만 명이었다. 그때 워싱턴은 작은 도시였다. 세계 인구 규모의 2%도 되지 않아 미국 안에서도 10대 도시에 들지 못했다. 구상만 하는데도 무려 100만 달러가 들었던 그 기념비는 자기가 살던 미국의 미래를 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걱정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담하기 짝이 없는 사업이었다. 게다가 워싱턴 기념비를 보고 영감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볼티모어 북쪽 약 56km 지점에 이미 완벽하게 좋은 기념비가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가도 충분히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의 설계 경쟁은 계속되었다. 자금 지원이 들쭉날쭉했고 정치적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 또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기념비 사업은 계속 이어졌다. 마침내 거의 50년 만에 오벨리스크는 최고 높이까지 하늘 높이 치솟았다. 1886년에 이 기념비가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미국은 이미 인구가 거의 4배로 늘어나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들이 즐비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콜로세움처럼 문화가 번성한 다음에 거대한 기념물을 짓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념물 자체가 문화가 발생하는 기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신체 활동이 정신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이라는 신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문화를 강화한다. 즉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실제로 쓸모가 없지는 않다는 말이다. 물론 코바의 피라미드와 워싱턴의 기념비는 그 어떤 데 가예컨대 쉼터 제공도 바라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던 수많은 더하기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들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해당 건축물을 계획하고 지으려는 사람들이 모였고 나중에는 그것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느끼려고 모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문화와 문명이 나타난다. 당신은 더 많은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 거대한 구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나조차도 그런 미심쩍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정말로 정부, 종교, 저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의 문명으로 여겨지려면 반드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할까? 그러나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앞으로 계속 파고들었다.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보다 과연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가 아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사회적 변화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다. 현대의 분석에 따르면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문명을 촉발한 촉매제였을지도 모른다. 퀘베클리 테페, 배불뚝이 언덕은 튀르키예에 있는 고대 유적지다. 1960년대에 그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조사하던 한 연구팀이 깨진 석회 암석판들을 발견한 뒤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서면 보고서를 통해서
그곳이 중세시대에 버려진 공동묘지였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십 년 뒤에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 연구자들이 남긴 보고서 원본을 읽었다. 그는 높이가 약 15m나 되고 폭이 약 400m나 되는 그곳이 공동묘지였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그가 커다란 바위들을 찾는 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바위들은 지표면에 얼마나 가깝게 놓여 있었던지 농부의 쟁기에 긁힌 자국까지 있었다. 슈미트와 그의 팀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 원형으로 배열된 거대한 돌기둥들이 나타났다. 각 원의 중심에는 더 거대한 기둥들이 놓여 있었다. 이 기둥들의 높이는 기린 키만큼 컸으며 무게는 주변을 둘러싼 기둥보다 10배 이상 무거웠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고대 문명은 이 거대한 기둥들을 조각하고 이동시키고 또 세웠다. 그러나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깊은 생각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은 바로 슈미트와 그의 팀이 괭베클리 테페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괭베클리 테페 인근에는 음식을 요리하는 난로도 없었고 집도 없었으며 장난감 방울도 하나 없었다. 그곳 주변에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슈미트가 괭베클리 테페에서 발견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기념물이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을 문명에 추가할 수 있는 시간과 기술과 자원이 마련되었다는 기존의 이론에 구멍을 냈다. 신전의 돌기둥을 만들고 옮기고 또 배치하려면 일꾼 수백 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괭베클리 테페의 신전은 그 지역에 형성된 마을보다도 심지어 농경 생활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다. 수렵채집인이 약 25명씩 떼를 지어 다니던 세상에서는 괭베클리 테페의 신전을 지으려면 여러 부족 사이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슈미트는 논문 신전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가 생겼다. First came the temple, then the city에서 새롭고 개선된 이론을 제시했다. 논문 제목이 말하듯이 아무래도 진실에 가깝다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데 괭베클리 테페에 신전을 짓는 행위 덕분에 수렵채집군이 한 곳에 모여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신전이라는 발상은 이질적인 집단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최초의 구실이었다. 그런 다음에 신전을 짓고 또 유지하는 데는 장기간의 헌신이 필요했으므로 수렵채집인들은 일시적인 식량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렵채집 활동을 하기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슈미트는 주장한다. 괭베클리 테페의 주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 신전이 세워지고 난 뒤 1000년에 걸쳐 사람들이 정착해서 밀을 경작하고 가축을 길렀음을 말해준다. 괭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사실은 문명과 더하기 사이의 관계를 뒤집어 놓는다. 어떤 집단이 아무리 신전 짓기를 열망하더라도 우선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믿어왔다. 그러나 슈미트는 이것과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즉 신전을 지으려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농업이 시작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더하기는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왔다. 무언가를 짓고 세우고자 하는 문화적 경향은 우리가 빼기를 무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나타남에 따라서 상대적인 많음에 대한 또 하나의 유서 깊은 문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물질 문화다. 내 신발장에 있는 제각기 다른 스타일의 열레켤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새로운 사회적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다양성이 그만큼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인간의 뇌가 훨씬 작은 집단에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화는 우리가 큰 집단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수렵채집인 집단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어떤 특징과 기술을 지녔는지, 매머드 고기의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문명이 성장함에 따라 이런 개인적 차원의 접근은 불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물질 문화는 바로 이 필요성에 부응했다. 사람들은 이제 수천 명을 개별적으로 추적하려는 대신에 옷이나 장신구, 구슬 등을 바탕으로 이웃 사람들을 파악하기 쉬운 소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물리적인 사물은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한결 쉽게 만들었다. 예컨대 당신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앞치마와 주문지를 가지고 당신 앞에 서는 사람이 그 식당의 직원임을 알아보듯이 말이다. 반대로 나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신고 물론 이 운동화는 스타일이 다른 14켤레 가운데 하나다. 교정을 걸어가면 내가 교수인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물질 문화가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스카이라인을 추가하는 즉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발장에 신발을 추가하는 것이 문명의 시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다시 어느 쪽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물질 문화가 문명보다 앞섰으며 또 문명이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현재 힘을 얻고 있는 이론은 수렵 채취인이 무작위로 물질 문명을 발생시켰다는 이론이다. 즉 매머드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사냥꾼은 위험한 사냥꾼이고 토끼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사냥꾼은 조심성 있는 사냥꾼이라는 말이다. 이 논리에서는 자기 집단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이 사냥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각각 어느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는지 굳이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 문화에 바탕을 둔 이런 심리적 지름길 덕분에 수렵 채집인들이 더 큰 집단 속에서도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규모가 더 커진 집단은 수렵 채집인들이 기념물을 세우고 또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명은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기념물이나 물질적인 장식물에 대한 문화적 끌림은 빼기에 역행한다. 즉 에즈라가 레고 블록으로 탑을 더 높이 쌓는 행위나 내가 에즈라에게 더 많은 레고를 사주는 행위는 모두 빼기에 역행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지의 문명은 더하기에 또 다른 엔진을 강력하게 가동했다. 바로 글을 쓰는 행위다. 사람들은 새로 찾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새로운 매개 행위에 쏟아부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얼마나 졌는지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투명하고 일관된 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법들 덕분에 문명은 더 커질 수 있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은 발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이 발상을 더 많은 사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글쓰기는 더하기를 보여주고 또 더하기를 가능하게 해서 개인이 자기 마음속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정보, 축적 역량을 외부로 마음껏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덧없이 사라지곤 하던 생각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자기 생각을 정확한 내용 그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미트의 퀘베클리 테페 연구는 슈미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연구자들이 했던 생각을 토대로 그 위에 구축될 수 있었다. 스테파니 프레스턴, 엘리자베스 스펠크, 엘리너 오스트롬이 어떤 발상을 맨 처음 했든 이 생각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문명의 기원을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적음을 다루는 우리의 과학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하기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인류 문명은 상대적인 많음으로 정의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더는 하루 종일 음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은 피라미드나 건물이나 옷과 같은 보다 더 많은 것을 추가했다. 그들은 법, 종교, 글쓰기, 수학 같은 사회구조와 생각도 추가했다. 이 모든 것과 생각이 부족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진리다. 물론 문화적 진화는 몇몇 것을 뺐다. 사냥이나 채집 활동이 줄어든 게 그렇다. 그러나 문명은 기본적으로 확대의 과정이었고 근대적인 문화는 이들 최초의 문명에서 생겨났기에 우리는 모두 어떤 실용적인 기능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뛰어넘는 규모와 정교함으로 더하기의 유산을 공유한다. 문화는 더하라고 하지만 문명은 빼기도 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음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사랑이 강력하긴 하지만 이 사랑은 획일적이지 않다.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뚜렷한 관점을 만들기 위해 진화하며 이 관점들은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 이면에
작동하는 문화적 요인을 조사할 때 우리는 이 다양한 세계관이 더 적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헤이즐 로즈 마커스가 일러주는 기초 지식을 알아둬야 한다. 마커스는 정신적인 습관과 문화 사이의 상관성 분야를 개척한 심리학자다. 마커스가 수행했던 중요한 연구는 그녀가 공동 저자로 참가해서 문화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책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 크래시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에서 충돌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즉 상호 독립적인 사람들과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자기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집단 소속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즉 상호의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음과 양, 카인과 아벨의 전통적인 두 개의 이야기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상호의존적인 관점이나 상호 독립적인 관점을 문화가 어떻게 연구화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음과 양은 우주가 처음 창조될 때의 혼돈에서 태어났다. 음과 양의 이 쌍은 우주의 우주란 속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신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음과 양은 지구의 중심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 형제인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자손이다. 카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여기저기를 떠도는 양치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마련한 음식을 신에게 바쳤다. 그런데 신은 카인의 곡물보다 아벨의 곡물을 더 좋아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 신은 카인에게 평생 세상을 떠돌아야 하는 벌을 내렸다. 나중에 카인과 카인의 자손들은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다. 음과 양은 상호의존적인 관점을 반영하는데 이 관점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우주의 알 속에 있는 음과 양처럼 자기 이외의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맞추는 균형 잡힌 보안물로 바라본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인간은 상황적 제약에서 독립적임을 암시한다. 즉 어떤 사람이 양치기가 될 수도 있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커스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문화적인 세계관은 어떤 기원 설화가 포착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보다 더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중국의 도교 문화는 중국 유교 문화보다 상호독립성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또 미국에서도 남부 지역이나 중서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가족과 공동체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서양 연안 도시나 태평양 연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상호의존적이라고 여긴다. 문화 충돌은 종교나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에 세계관의 일반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카인의 세계관과 아벨의 세계관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구 북반부에 사는 사람은 남반부에 사는 사람들보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남성, 전문직 종사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등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편이다. 심지어 이름이 특이한 사람일수록 독립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도 나처럼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자기 운명이 우주의 알 속에 존재하는 균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두 가지 세계관의 대조가 우리가 가진 더하기와 빼기에 대한 태도와 그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헤이즐 로즈 마커스가 문화심리학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만든 이유. 인지하는 사람은 현장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했다. 기울어지는 방을 동원한 이 연구는 동일한 상황을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밝히는 최초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 뒤로 장 의존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점점 더 실용적으로 개발되었다. 숨은 그림 찾기 테스트, EFT는 종이 또는 화면을 통해서 장 의존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제시된다. 당신은 그림 속에서 팔각형을 찾을 수 있는가? 팔각형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장 의존성이 높다. 만약 그 공간장의 모든 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팔각형에 초점을 맞추기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릴 것이다. 반대로 문제의 팔각형을 빨리 찾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에는 눈길이나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의존성이 낮은 독립적인 유형의 사람은 개별적인 대상들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빼기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반적인 간과나 누락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는 충고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통한다.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과의 학부생은 맨 처음에 묘사 대상인 형상 피기어를 바라볼 때 지면 그라운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 명시적인 공간과 암묵적인 공간,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 등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을 교수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물론 또 다른 타당한 추론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상호의존적인 유형의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 빼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장의존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 상황을 바꾸려는 그 사람의 방식을 빼기를 생각해내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것이든 혹은 다른 것이든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시 설계의 빼기를 반영하다. 넓은 공간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떤 보상이 뒤따르는지는 미국 조지아주의 항구 도시 사바나가 영원히 증명하고 있다. 나와 모니카는 그 역사적인 도시를 방문해서 이틀 동안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바라본 이 도시의 풍경은 앤디의 격자 패턴과 비슷했다. 다음 이미지처럼 그 도시는 대칭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의 중앙에는 광장이 하나씩 있고 각 광장은 8개의 도시구역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4개의 상업지 블록이 광장에 인접한 채로 상대적으로 넓은 도로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지역의 양 끝에 각각 4개씩 있는 상대적으로 큰 주거지 블록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순한 설계 방식이다. 또한 이것은 도시계획의 걸작이기도 하다. 나는 사바나의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적으로 개화된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조지아 식민지를 개척하고 사바나의 도시계획을 세웠던 제임스 오글소프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애초에 조지아는 영국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오글소프가 이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진 식민지였다. 또 그는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는데 그의 지배력이 이어졌던 1742년까지는 조지아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되기도 했으며 귀족제도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오글소프의 전망은 사바나의 도시계획으로 확장되었다. 지금은 유명해진 사바나의 광장들이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 4개의 지역과 4개의 광장. 적어도 미국에서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라면 사바나의 도시계획 배치도를 기억에 의존하여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은 사바나의 도시계획이 지닌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는 데는 굳이 해당 분야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사바나를 찾았던 다른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모니카와 나는 또 하나의 광장이 저기 저 앞에 있음을 알아채고는 그곳의 나무와 꽃, 길과 벤치, 벽돌과 철은 어떻게 특이한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고 그렇게 그 역사적인 도시를 계속 돌아다녔다. 그 도시는 사무실과 집과 식당에서 각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광장에서든 거리에서든 또는 사회적 피난처나 따로 놓인 벤치나 셋골목에서든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길 수 없을 정도였다.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방문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넓은 공간, 직장을 바라보는 것에서 작동한다. 사바나는 공공공간을 고려함으로써 개인 소유 건물이 차지하는 부지의 크기를 줄였다. 대부분의 도시는 사바나에 비해서 훨씬 넓은 부지의 땅을 개인 소유의 건물 부지로 할당한다. 물론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 탁 트인 열린 공간은 보기에도 멋질 뿐만 아니라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한다. 그런데 사바나에서는 공공이 사용하는 광장과 이 광장들을 연결하는 도로와 셋골목이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 모든 사람이 공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적인 부지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괜찮다.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공공의 광장과 사적인 건물의 부지를 함께 고려했기에 사바나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이 도시의 모습을 쉽게 잊지 못한다. 어떤 식민지의 도시계획을 세우든 혹은 앤디의 격자 패턴을 해결하든 간에 어떤 장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즉 뒷전으로 밀려날지 몰라도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빼기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 공간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글소프에게 사바나의 도시계획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발상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맺는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시를 설계했다. 그는 눈에 상대적으로 덜 띄는 이 부분을 바라봄으로써 매혹적인 거리와 광장을 만들어냈다. 믿거나 말거나 온갖 물건을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않았던 할렘의 콜리어 형제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도 우리에게 줄 교훈을 담고 있다. 콜리어 형제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하기 본능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장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우리가 장을 바라보기만 하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발휘되는지 보여준다. 1947년에 콜리어 형제가 죽은 뒤에 그들이 살던 저택은 철거되었고 해당 부지 5번 애비뉴와 128번 스트리트는 경매로 팔렸다. 그리고 이 부지는 1960년대 초까지 흉물스럽게 남아있다가 그 무렵 할렘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폭동이 계기가 되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다. 저소득 도시 빈민의 열악한 상황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런 관심 속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부지를 포켓파크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고밀화하는 도심부에서 만남의 장이나 도시 경관을 목적으로 한 작은 공원. 이 아이디어를 할렘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독지가들이 128번 스트리트에 있던 3개의 따로 떨어져 있던 부지를 사들였다. 하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고 또 하나는 농구와 탁구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이 부지는 콜리어 형제의 저택이 있던 곳이었다. 어른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일을 한 독지가들은 그런 공간이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도시 빈민지역에 만연한 또 하나의 어려움, 야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포켓파크는 도시의 야외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사바나에 흔하게 있는 광장이든 뉴욕의 드넓은 센트럴파크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길과 연못과 기념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간을 바꾸어 왔던 건물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획되고 설계된 여러 공간에 익숙해져 버렸다. 포켓파크는 이 접근법과는 다르다. 5번 애비뉴와 128번 스트리트에 있는 콜리어 형제 공원은 빈 공간 자체보다는 주변 공간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 공원이 가지는 호젓한 쉼터의 느낌은 5번 애비뉴에 있는 인접 건물 덕분이다. 포켓파크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와 덤불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과 보도도로의 혼잡함을 차단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콜리어 형제공원은 이 공원이 속하는 장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미국 도시계획가 협회가 포켓파크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포켓파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통찰은 우리 연구팀이 레고 돌격대 짱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통찰보다 시점상으로 앞서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어쩐지 우리가 얻었던 통찰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레고 블록 하나를 빼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들고 비용도 더 적게 들 수 있다. 그러나 빼기라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어쨌거나 긍정적인 사실은 레고에서든 할렘에서든 더 많은 생각을 추가로 들여서 더 적은 것에 도달할 때 특별한 성과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워싱턴 기념탑은 더 많은 권력을 반영하고 코바의 피라미드는 신들에게 나아가는 더 설득력 있는 경로인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열린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리어 형제공원은 주변에 있는 도시와 대비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더 두드러진다. 사물에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상의 세상에 반영된다. 이론적으로도 정리되었듯이 이런 개념적 영역의 장에서 무언가를 빼는 행위가 우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 경우에도 그랬고 클라우스 슈미트 경우에도 그랬다.
슈미트의 연구팀이 퀘베클리 테페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적지를 발굴했지만 연구 정착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일반적이던 이론으로는 영구적으로 정착해 있던 거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기념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미트는 거기에 없던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문화적 진화에 대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문화는 우리의 더하기 경향을 강화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문명은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가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빼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상황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잡한 도시와 지식은 포켓파크와 빼기로 비롯된 발상이 언제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무쌍한 장을 우리에게 제공해왔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더 적은 것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다다르는 데는 중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우리 자아가 상호의존적이냐, 상호독립적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 혹은 여러 명의 자아에 접근하는 것이다. 마커스가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에서 쓴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있어 자기에게는 정당성을 동일하게 가진 두 개의 자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심리적 자원 역량은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이 조언은 일반적인 다르게 생각하기보다 더 유용해진다. 이것은 빼기라는 방식을 머리에 떠올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독특하고 전문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책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나의 독립적인 유능함을 보여주는 어떤 단락을 원고에서 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나의 상호의존적인 무리 가운데 하나를 바라보며 거기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그 단락이 자칫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깨닫고 결국 그 단락을 최종적으로 삭제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단락을 누락된 글들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저장해뒀다. 이 파일은 거의 40쪽이나 된다. 더하기 본능에 저항하기란 이토록 어렵다. 안나 키클라인에 비하면 나의 자아들은 몇 되지 않는다. 키클라인은 20세기의 가장 기발한 공학적 성취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지만 탁월한 공학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학위와 면허로 보자면 키클라인은 건축가였다. 코넬 대학교의 최상위 과정을 졸업한 첫 번째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최초의 여성 건축가였다. 그녀는 자기의 설계 안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여러 자아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농구를 했고 자동차를 운전한 초기 여성 중 한 명이었으며 1차 세계대전 때는 첩보원으로도 활동했다. 요컨대 그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계를 잘 다루었으며 독일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 전시에 수행해야 하는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역할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휘트먼의 표현에 따르면 안나 키클라인은 무척 컸고 또 그녀 안에는 여러 명의 자아가 들어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축용 벽돌은 속이 비어있고 대개 팔자를 잘라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안나 키클라인 이전의 건축용 벽돌은 속이 꽉 차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택들, 로마의 콜로세움, 코바의 피라미드, 워싱턴 기념탑도 모두 이런 벽돌로 지어졌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다면 그 집도 아마 속이 꽉 찬 벽돌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키클라인이 1927년에 K 벽돌 특허를 내면서 벽돌의 속 가운데 일부를 빼버렸다. 공학도 키클라인은 하중을 지지하는 외부가 튼튼하기만 하면 내부가 비어도 상관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건축가 키클라인은 속이 빈 벽돌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속이 찬 벽돌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더 적은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다. 속이 빈 키클라인의 벽돌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벽돌에 비해서 재료가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그랬기에 비용도 덜 들었고 건물을 짓기도 더 쉬웠다. 그래서 그녀의 벽돌은 만드는데 에너지도 덜 들었고 운송비도 덜 들었다. 벽돌마다 들어있는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발휘한 덕분에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은 더 쾌적하고 소음과 화재 위험이 더 적었다. 키클라인의 빼기 통찰력은 건축용 벽돌로 이어졌고 이 벽돌은 현재 학교 건물과 고층 빌딩부터 우리 집의 층수를 높여서
증축하기 위한 내력벽에까지 사용된다. 이 내력벽도 속이 빈 수백 개의 콘크리트 벽돌 위에 놓여 있다. 키클라인에게 건축가라는 또 다른 자아가 없었다면 과연 그녀가 공학에서 개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벽돌은 대상과 주변 공간, 즉 장을 혹은 코넬 대학교의 여러 키클라인 강좌에서 불렸던 것처럼 형상과 지면을 동시에 고려했던 훌륭한 사례다. 키클라인은 벽돌의 콘크리트 부분인 대상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를 뺐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단열 효과를 발생하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안나 키클라인처럼 다양하고 많은 자아에 접근하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몇 명의 자아에는 접근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시도했던 빼기와 같은 다양한 자아에 접근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집합 스키마가 빼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거리 스키마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관점이 빼기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상대적인 관점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독립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하기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주변 장을 상호의존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때는 더 적은 것이 비로소 눈에 보인다. 솔직히 인정하건대 두 개의 자아를 유지하려면 생각을 2배로 해야 하지만 늘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아 가운데 어떤 것은 빼기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보여주면서 변화에 대한 왜곡된 접근법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어떤 자아도 상대적인 적음을 탐색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접근법이 하나 있다. 문명은 더하기와 빼기를 모두 품었다. 더하기에서 태어난 문화는 더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그 문화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는 뜻이다.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쉼터, 더 많은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정부와 군대가 결국 필요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도로와 요새와 방어벽이 필요해진다.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필요성은 보다 더 많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하기 문화는 지금까지 줄곧 확장의 길을 걸어왔다. 로마인은 현재 콜로세움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1600km 넘게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보물을 사용하여 지금 남아있는 콜로세움을 지었다. 팽창하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근처의 농업 정착지를 합병했을 때 그 결과로 생긴 문화는 결국 로마식의 더하기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마야인들이 유카탄 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양상도 마찬가지였다. 사바나를 건설하고 워싱턴 기념탑을 세운 더하기 방식의 문화가 미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확산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의 방식도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더하기 문화가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이미 건설된 문명을 추가로 더할 때조차도 더 많은 것을 의심하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경고하는 내용은 모든 주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다. 프란체스코의 칼뱅파, 선불교, 힌두교의 금욕주의 등과 같은 종교에서 영적인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축적을 적극적으로 경멸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근대 이전의 상호독립적인 문화권과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과 고대 로마의 군인과 마야인 건축가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사회경제적 목표는 자기 위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없거나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더 적은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그런 행위나 태도가 몇몇 더하기 행위를 억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더하기가 문화를 성장시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행위나 태도가 사회 전체 구석구석까지는 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